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설국이 펼쳐졌습니다. 첫눈이 한방눈 수준을 넘어 폭설이었습니다.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건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어려웠고 곳곳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더 많은 눈이 온다고 하니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오늘 눈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산속마을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경복궁과 북악산도 눈발에 잠겼고 광화문의 세종대왕은 소복한 흰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았고요. 또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좀 복잡하고 오늘 같은 날은 전철 타기가 좀 불편하죠.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군포와 의왕시에 27.4cm, 서울 관악구에 26.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평창 24cm, 홍천에도 15cm 넘게 쌓였습니다. 서울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일부 등 9개 지역에 대설 경보를, 충청권과 경북 북부 등에는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부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중대본은 지자체에 도로결빙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내린 폭설은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피해가 더 컸습니다. 차고지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공사장에서 추락한 패널 때문에 중상자가 여러 명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이어서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앞마당이 눈으로 뒤덮이고 그 틈으로 검은 천막이 보입니다. 차고지로 쓰던 비닐하우스가 폭설에 무너져 내리면서 눈을 치우러 나왔던 70대 남성이 깔려 숨졌습니다. 아픈 일 없어. 건강해? 말도 잘했어. 떨어져가지고 눌려서 돌아가셨나 봐. 서울 송파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철제로 된 임시 보행로 지붕이 폭설에 무너지면서 몇 명이나 살았다는 거 4명이에요. 행인 3명을 덮쳐 크게 다쳤습니다. 아니고 행인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눈 때문인 것도 그래서 보이는 거죠?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지면서 경기 광주 한 마을에선 240가구가, 서울 성복동 일대에선 174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난로를 피지 못 피는 거죠. 텔레비 보고 있는데 딱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 창문을 열고 가봤더니 캄캄해. 오늘 내린 눈은 다량의 물기를 머금은 습설. 습기를 머금은 눈은 건조한 눈에 비해 밀도가 높기 때문에 3배나 무겁습니다. 실제 폭 10m, 길이 10m의 비닐하우스에 50cm 두께로 눈이 쌓이면 그 무게는 6톤에 이릅니다. 온도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서해상의 높은 수온이 그 역할을 해준 거고요. 오늘 내린 눈은 기온이 떨어져 얼면 무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80대 남성이 숨졌고 충북 음성에서도 눈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20대가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쌓인 고속도로 반대 차선에 승용차 한 대가 빙글 돌며 도로 한가운데 서고 뒤이어 오던 화물차가 들이받자 승용차가 다시 한번 빙글 돕니다. 잠시 후 달려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며 또다시 승용차는 튕겨나갑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강원 홍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빙판길에 눈이 와서 미끄러진 거죠. 예. 전체적으로는 5대고요. 차량 한쪽이 부품까지 드러낸 채 산산조각이 나 있고 도로 위에 차들이 뒤엉켜 서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 음성군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10대가 연달아 부딪혔고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차량만 24대로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가 빠지질 않으니까 저희가 현장 정리하고 현장 통제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전북 진안군의 한 고속도로에서도 화학물질을 실은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쳤고 트레일러에 실린 화학물질 1,6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마을버스가 다른 차량과 건물을 들이받았고 원주시의 한 도로에선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복설의 출근길은 힘겨웠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미끄러운 경사로를 만난 차들은 헛바퀴만 굴렸습니다. 사람도 차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미끄러운 비탈길에 조심스레 발을 내디뎌 봅니다. 살금살금 걸어도 휘청휘청합니다. 기분은 처음에 좋았는데 좀 등교하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좀 걱정이 됐어요.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잡으면서 바퀴를 좀 지그재그로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기다리는 버스는 오늘따라 더디게 옵니다. 다들 안전 운전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이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덕길에서 맥없이 미끄러지는 차를 힘을 합쳐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고가도로엔 차들이 곳곳에 멈춰서 있고 그 옆으로 배달원이 힘겹게 오토바이를 끌고 걷습니다. 아침부터 삼청동길과 인왕산로 등 도로 4곳이 통제되면서 출근길이 막힌 직장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8시에 출근해서 왔는데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저희 가운데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지금 이러고 있죠. 차를 타기도 걷기도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열선이 깔린 부분엔 눈이 녹았지만 주위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출근길엔 일부 지하철이 지연 운행된 탓에 가뜩이나 빽빽한 전동차 안이 콩나물 시루가 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갑작스런 눈폭탄으로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공항은 발이 묶인 여행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면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뱃길도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끊겼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설 차량은 항공기에 쌓인 눈을 털어내기 바쁩니다. 공항 내부는 무더기 항공기 결항과 지연 때문에 발이 묶인 승객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라 가지고 지금 무작정 결항됐대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김포공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발 시각을 알리는 공항 전광판에는 곳곳에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습니다. 결항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제주는 날씨가 아직 맑은 것 같아서. 근데 왔더니 갑자기 제가 짐을 다 붙이고 들어갔는데 결항됐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여자친구랑 저녁 약속인데 일단 지연된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고 더 지연 안 되길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공항에선 계속된 지연과 결항에 항의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 공항에서 결항된 항공기는 총 155편. 제때 출발하지 못하고 늦어진 항공기도 300편이 넘습니다. 뱃길도 끊겼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노선 등 전국 74개 항로에서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도 날씨 기상이 안 좋아서 내일까지는 통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은 내일까지 차질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내일도 문제입니다. 눈은 내일까지 계속돼 수도권 일부 지역엔 20cm가 넘게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광화문역에 나가 있는 송민성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퇴근길이 비상일 텐데요. 눈이 얼마나 더 오는 겁니까? 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에 최대 8cm, 경기 남부 지역엔 최대 25cm의 추가 폭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곳곳은 지금 빙판길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소한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엔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높은 상태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였고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강수량에도 적설 효율이 좋아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 등으로 최대 25cm의 폭설이 집중될 예정이라 시설물 관리 등 지역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펑펑 내린 첫눈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다고요? 네, 서울의 경우 11월 최대 폭설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곳곳에서 설경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복궁이 온통 하얗게 변해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온통 서울을 뒤덮은 눈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국내외 방문객들은 추위도 잠시 잊은 채 첫눈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는데요. 흰눈을 배경으로 형형색색 한복들이 궁궐 일대를 수놓는 풍경이었습니다. 진짜 예쁜 경복궁 보니까 고3 수험 생활의 그런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또 눈도 너무 예쁘게 내려서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시민들은 모처럼 찾아온 겨울다운 정취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당초 해프닝으로 끝날 듯 했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극심한 내분 사태로 커졌습니다. 연일 자해 수준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도대체 뭘 위한 거냐는 비판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여당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친한동훈계 인사인 신지우 전략기획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모 목사가 한동훈 대표 집안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놓고 벼락 맞아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하는 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걸 두고 친윤계 공세가 계속되자 반격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친윤계도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배우자가 온라인 맘카페에서 한 대표에게 꽃바구니를 보내는 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막말 논란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진흙탕 폭로전 책임에서 한 대표와 친윤계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여사 논란 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한 대표가 자신의 가족 관련 논란에 침묵을 지키는가 하면 당대표의 이딴 조기 낙마에도 친윤계가 또다시 대표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던 겁니다. 당당하고 깔끔하고 뭐 시원하고 솔직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뭔가 조그마니까 뭐가 남은 것 같아 이거 끄림칙하고 이런 것들 남겨놓고 갔어야 되겠느냐.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최근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게시판 문제로 계파 갈등이 격화하자 친한계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언급했습니다. 원래 부결하자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 정하지 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 왜 이런 기류가 나타난 건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표결을 앞둔 지난달 3일. 한동훈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재표결엔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당시 4표에 그쳤습니다. 다음 달 10일로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이 늦춰지면서 친한계 일각에선 부결 입장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재표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수사 진행과 지지율 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게 이유지만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친윤계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한 대표는 특검 표결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탈표 관련해서는 혹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친윤계는 김 여사 특검은 부결이 사실상 당론이라며
따르지 않겠다는 건 갈라서잔 얘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검사 3명 외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위헌적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며 다음 달 11일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3인성호라는 그런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그런 조작 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는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거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입니다. 내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 독점 위에 과연 사법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 수사 검사들에게 분풀이를 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막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삼권 분립 헌법 정신을 몰각한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입장문엔 검사 10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친한계와 친윤계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이미 사라졌죠. 이제 개파 간 감정 싸움만 남은 듯한데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자중질환에 빠진 여권 상황, 앞으로의 상황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이렇게 오래 끌 사안입니까?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도 게시판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한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문제성 발언을 한 게시글 숫자가 많지 않다,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대리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란이 생기면 이제 정면 충돌하는,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한 대표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놔두느냐는 거죠. 한 대표답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 네, 과거의 김건희 여사 논란엔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지만 이 게시판 논란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내 중립지대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침묵을 이어가며 불통 이미지까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 당대표를 향해서 친윤계 인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이 친윤계를 주축으로 한 포럼이 있었는데요. 보수 재집권이 주제였지만 이 자리에서도 친윤계 의원들은 솔직해져야 산다며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게시판 논란 공세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동안 SNS에 한 대표를 향한 저격글만 20개를 올렸습니다. 매일 한 건 이상씩을 올린 셈인데 본뜻이 어떻든 간에 지난 총선 공천 탈락에 따른 사적 보복에 가깝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엔 이제는 분열을 끝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지만 반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친한계가 뭐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탈표 8표면 특검법이 통과되니 친한계 의원 20여 명이 집결하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 친한계 의원은 기류가 변한 것과 실제 표결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 스스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해온 데다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행위라는 지적을 무릅쓰고 이탈표를 던지기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는 셈이 되는 것 같고요. 야당이 지금 재표결 날짜까지 미루면서 여당의 분열을 좀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분이 멈춰지지 않고 있군요. 자,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 기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또 명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 지역 재력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차에 올라탑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씨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여당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둔 겁니다.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획조정국에 공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천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창원지검은 명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 지역 재력가 조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1억 전달한 거 맞으신가요?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적 부심에서 명 씨 측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는 것은 명태균 씨가 그 기간 안에 당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구속적 부심 결과는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했던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 씨에게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를 우리 취재기자가 만났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명 씨 측인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낸 기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돈은 여론조사 대납이 아니라 자의적인 후원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강 씨 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전해졌을 거라는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강혜경 씨에게 총 3,300만 원을 입금해 명태균 씨가 주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 하지만 김 씨는 선거 이후인 2021년 6월부터도 세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강 씨에게 추가로 줬다며 당시 송금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선거와 무관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도와준 것일 뿐 대납 의혹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돈 준 내용이 그쪽에는 강혜경 씨 쪽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 날짜 그 오세훈 시장 선거 그까지만 끊고 특히 자발적인 후원이었을 뿐이라며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서울시에 문지기도 못 간 사람인데 괜히 뭐 좋은 의미로 시작해갖고 이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반면 강혜경 씨 측은 여론조사를 해서 명 씨에게 줬고 명 씨가 오 시장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결국은 오 시장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는 항상 보고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오세훈 시장을 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오 시장 측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연세대학교가 결국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험과 이번 추가 시험 중 어느 시험에서 합격하든 모두 합격자로 인정됩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시험에서 문제지 일부를 찍은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문제지를 1시간 일찍 나눠줬다가 회수하는 등 부실 감독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결국 재시험 대신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시험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지금 조기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시험은 다음 달 8일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전이어서 1차를 봤던 수험생들도 합격을 자신할 수 없으면 2차 시험에 다시 응시하면 됩니다. 원래 선발 인원이 261명인데 연세대는 최대 522명까지 뽑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정원은 내후년 입시 때 줄일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시험 결정에도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앞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세대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 전형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가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본 소송 판결 전까진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총 13곳, 3만 6천 가구 규모인데요. 정부는 6년 뒤인 2030년 입주가 목표라고 했지만 분담금과 이주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1992년 입주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할 단지 선도지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국토부가 선정한 선도지구는 총 13곳, 분당 11,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8,900가구, 평촌 5,500가구 등 모두 36,000가구입니다. 이들 단지는 2027년까지 이주를 마친 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며 동의서 관련 주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추가 분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이주 대책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캄캄해요, 사실.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어느 쪽으로. 이 문화생활은 계속 하고 싶거든요. 삶이 질 떨어진 건 맞아. 국토부는 올해 초 신도시마다 이주단지 한 곳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단지 조성 없이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들이 잘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이주자 대책과 교통망 개선 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깜빡 잠에 들기 쉬운데요. 이런 시민들을 노려 휴대폰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폰은 저 멀리 우즈베키스탄까지 팔려갔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누워있는 취객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돕는가 싶었지만 휴대폰만 슬쩍 챙겨갑니다. 또 다른 남성이 전동차에 올라 역시 취객의 휴대폰을 훔쳐갑니다. CCTV가 없는 전동차였지만 승강장 CCTV에 찍혔습니다. 2달 동안 휴대폰 10대를 훔친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범들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찍히지 않게끔 CCTV가 없는 전동차만 골라 잠든 취객을 노렸습니다. 일당은 훔친 휴대폰을 불법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작물업자에게 대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고 넘겼습니다. 작물업자는 사들인 휴대폰을 소포 안에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200여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거래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피해자의 위치가 잡히지 않도록 유심을 빼는 치밀함도 보였고, 그리고 그날 훔친 휴대폰은 바로 작물업자를 만나 바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선 휴대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 가서 위스키 사오는 분들 많으시죠? 환율과 세금 차이로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술이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류 소매점. 가게 안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한 2병씩 가져가면 관세가 또 안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일치기로 술을 사러. 한국에서 이 위스키를 구입하려면 13만 원이 들지만 일본 소매점에선 절반 가격도 안 되는 6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스키에 붙는 세금이 훨씬 낮은 데다 환율도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結構若い方が本当に年配の方じゃなくて僕みたいな20代の30代の子たち結構友達とかで来て買っていくっていう印象ですね. 문제는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주류 중 일부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회원 1000명 규모의 한 텔레그램 거래방에선 유명 위스키가 국내 판매점보다 60%가량 저렴한 28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구입처를 묻자 판매자는 일본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국세청은 텔레그램 거래자들을 특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단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국세청이 회사 돈으로 고급 외제차 등을 사들여 호화 생활을 해온 기업 오너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곳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4억 원을 훌쩍 넘는 슈퍼카입니다. 지금 24년식 기준으로 쿠페가 4억 3천이고요. 그리고 스파이 4억 7천이요. 플랫폼 업체 A사의 오너 일가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줄 대금은 미루면서 회사 돈으로 이런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몰고 다녔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개인 별장을 회사 연수원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 37곳과 오너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업체 오너는 자녀에게 주요 거래처를 떼어줘 1년 만에 매출액을 수십 배 늘도록 해줬습니다. 이런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 자녀들은 평균 종잣돈 66억 원을 최대 6천억 원까지 늘렸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상장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줘 70배 차익을 얻도록 했지만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해치는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탈세액이 큰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6.25 전쟁이 휴전에 접어든 지 71년이 지났지만 12만 명이 넘는 참전 용사들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화천에서는 참전용사 유해 44구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열렸는데요. 92살의 노병은 전우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참전한 친형의 유해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하얗게 변한 설산을 뒤로하고 의장대들이 태극기로 감싼 상자를 천천히 옮깁니다. 71년 전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진 화천 지역에서 사나운 6.25 참전용사 유해입니다. 합동 연결식에 참석한 92살 노병은 차디찬 땅속에서 돌아온 전우들을 눈물로 맞이하며 아직 찾지 못한 형님의 유해도 하루빨리 찾길 기원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그게 밝히질 않아서 오늘 이렇게 연결식을 하고 보니까 형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육군 2군단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 발굴 작전에 나서 유해 44구와 유품 13,240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찾은 거에 너무 기쁘고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너무 기쁘다 생각합니다. 머리뼈와 갈비뼈 등 형태가 온전한 완전 유해 10구도 찾았는데 그동안 발굴된 유해 중 완전한 형태가 10%도 되지 않는 점에서
올해 발굴은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화천을 비롯해 6.25 전쟁 격전지 36곳에서 올해 수습한 유해는 모두 207구. 지난 2000년부터 11,000구를 수습했지만 아직도 이 땅을 지킨 6.25 참전용사 12만 2천여 명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최전방 사격훈련을 재개한 해병대가 백령도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2달여 만에 실시했습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는 물론 요격까지 가능한 최신의 이지스함이 오늘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가상의 적 함정을 향해 5인치 함포가 불을 뿜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는 가까이 날아오는 적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속으로 탄을 발사합니다. 우리 해군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큰 8,200톤급 정조대왕함이 오늘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응하는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국내 네 번째 이지스함으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이지스함들과 달리 요격 능력까지 갖춰 해군의 주먹으로 불립니다. 최대 요격고도 1000km에 달하는 SM-3를 탑재할 걸로 예상되는데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뿐만 아니라 고공 비행하는 중간 단계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하층 방어가 가능한 SM-6도 탑재될 걸로 보이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10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먼저 요격할 수 있다. 복합 다층력으로 선제적으로 바다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병대는 오늘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발사하는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7년 동안 중단됐던 해상 사격 훈련은 지난 6월 재개됐는데 해병대는 앞으로도 정례적 훈련을 통해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이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적 부진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인텔에 78억 6,600만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미국 정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될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수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견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64억 달러와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폭탄에 이어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평소보다 앞당겨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긴급 투입된 전영현 DS 부문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해 메모리 부문을 총괄하게 됐고 DS 부문 미국 법인을 총괄해온 한진만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부진한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습니다. 지난해 퇴임했던 이원진 상담역은 사장으로 돌아와 글로벌 마케팅 부문을 담당합니다. 경험을 중시했다는 평가 속에 쇄신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지원 TF 쪽에 있는 분들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혁신이 전혀 없었다. 미래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인사가 전혀 없었어요. 트럼프발 악재 속에 조기 인사가 이루어진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3.4% 하락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미북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면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의 내부 논의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줄곧 과시했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재집권을 앞둔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북 간 직접 대화가 예상보다 빨리 성사될 경우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핵 군축談判을 시도하고 트럼프는 미국을 겨냥한 핵 위협을 관리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김정은으로선 급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러시아 파병 대가로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데다 앞선 3차례 만남은 빈손 회담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특유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소외되는 패싱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오늘 오전 입국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용영 국방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에게 155mm 자주 포탄과 대공 방어 무기를 요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특사단 10여 명 중엔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 핵심 담당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의 군 지휘부가 한꺼번에 방한한 건 그만큼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특사단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러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참전 북한군이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의 실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군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155mm 포탄을 비롯해 드론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공 레이더와 요격무기 지원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는 무상 지원이 아닌 정식 구매를 원한다며 분쟁 지역 포탄 판매를 금지한 규제를 해제해 수출을 허가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 이후 무기 지원을 고려해온 정부 방침은 조기 종전을 공약한 트럼프 당선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격 무기 대신 방어 장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요새는 재료값 상승 등으로 노점상이 자취를 감추면서 우리 동네 어디에서 파는지 붕어빵 지도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는 편의점과 카페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이제는 붕어빵을 길거리 간식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듯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붕어빵 노점입니다. 손님 발길은 뜸합니다. 노점 상인도 장사를 계속할지 고민입니다. 재료값이 다 올라갔으니까 밀가루도 그렇고 팥, 또 슈크림 재료 모든 게 다 올라가가지고 옛날처럼 많이 남지를 못해요. 국산 팥 가격이 작년보다 50% 오르는 등 원재료값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고령화 영향까지 겹치면서 노점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000명가량 줄었습니다. 겨울철 인기 간식이던 붕어빵 구경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위치를 알려주는 앱도 등장했습니다. 동네에 붕어빵 가게가 없어서 평소에 붕어빵 지도를 써서 돌아다녔어야 됐는데 노점상의 빈자리를 노리는 건 편의점과 카페들. 한 편의점은 붕어빵 할인 행사에 들어가 한 마리에 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거리에 붕어빵 파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여기서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종종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붕어빵을 메뉴에 추가하는 동네 카페도 늘고 있습니다. 붕어빵 사러 오셨다가 커피도 사가시고 커피 사러 오셨다가 붕어빵도 사가셔서 매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실내로 들어온 붕어빵. 길거리 대표 간식이라는 수식어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윤이나 선수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LPGA 도전을 선언한 윤이나는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검정색 드레스의 윤이나, KLPGA 대상을 비롯해 최저 타수상, 상금왕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윤이나 선수. 내년 시즌 LPGA 도전을 선언한 윤이나는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미국 엘레바마 퀄리파잉 스쿨에서 25위 안에 들면 LPGA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장타가 일품인 윤이나는 LPGA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해서 5일 동안 경기를 잘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시즌 다승왕은 5명의 선수가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시즌 막판 연승으로 합류한 마다솜을 비롯해 배소연, 박지영, 이혜원, 박현경이 올 시즌 나란히 3승을 거뒀습니다. 하반기를 거듭할수록 체력적으로나 조금 많이 제가 힘들었다는 걸 또다시 느꼈어요. 더욱더 체력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금 부문에서도 2위에 오른 박현경은 오늘 시상식 MC까지 맡아 평소의 발랄한 모습을 마음껏 뽐내기도 했습니다.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상은 유현조가 차지했습니다. 막판까지 뜨거운 경쟁이 펼쳐진 인기상은 황유민이 받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라디오도 고무, 영감님도 고물이 다 됐네. 암소 누렁이도 여느 소의 수명 15살을 훨씬 넘어 40살입니다. 평생 논밭을 일구다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땔감을 해옵니다. 소가 아프면서도 이걸 해놓고 떼라고 떼고 자라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누렁이의 콧뚜레를 할아버지가 끊어줍니다. 좋은데 가 그래. 누렁이에게 해롭다며 농약도 치지 않고 쇠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던 할아버지. 누렁이 무덤 뒤에 할머니와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누렁이 원앙도 함께 묻어드렸죠. Where does it go? It was here. Now it's meat. 동물학자 템플 그랜디는 소와 교감했습니다. 소의 입장이 된다는 건 소가죽을 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소가 되는 것이다. 그는 평화롭고 인도적인 도축장을 소의 입장에서 설계해 미국 전역에 보급했습니다. 엊그제 정남 장흥 풀로만 목장에서 늙은 암소 3마리가 은퇴했습니다. 창립 멤버 은퇴식을 연 목장주 조영현 부부가 요들송을 불러줬습니다. 장흥에 사는 소설가 한승원은 목초값을 후원하는 봉투를 건네 축하했습니다. 조 대표가 13년 전 귀농하면서 들인 암송아지 중에 새 암소는 더 새끼를 뵐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으로 가는 운명은 벗었습니다. 새끼, 친구들과 어울려 여생을 보냅니다. 축사에 갇혀있지 않고 3,000평 들을 한가롭게 거닙니다. 조 대표가 말했습니다. 목장을 위해 큰 일을 해준 소들에게 신세를 갚으려 한다. 경제동물로 일해오다 이제 반려동물로 다시 태어날 거다. 한승원 소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보살행위다. 사람의 길과 소의 길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소가 먹을거리로만 의미를 갖는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사람과 소의 우정에 첫눈처럼 푸근한 위로를 받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11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암소 평화롭게 은퇴하다였습니다. 첫눈의 설렘도 잠시, 오늘 서울에는 11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문제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25cm 이상, 강원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전북 동부,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해안가를 따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3도 등 곳곳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열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서울이 영상 4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